지금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소리치고 있는 트럼프가 늑대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베센트도 늑대야, 뭐 늑대 물이야, 뭐 이게 헷갈려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 신호를 가지고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자산에 대해서 위험 자산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렇다고 하면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하트넷님의 얘기처럼 미국 자산을 사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글로벌 전체에서 괜찮은 비미국 자산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행동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오투의 난중일기 4월 14일 늑대가 나타났다. 이솝 우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모던 이솝 우화라는 책의 표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늑대 앞에 날파리 신세와 자신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다. 오투도 주말의 월요일 전략을 관세 이슈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넷 비중을 50%대로 늘리는 내용으로 가장 큰 폭의 위험자산 확대를 계획하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소식에서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IT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만약 시장이 열려있던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싶어서 주말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금의 상황은 진중하고 지혜로운 투자자 집단에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 크기이다. 하워드 막스님은 진지한 투자자이다. 그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Nobody Know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렇지만 기준을 정해서 사자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년부터 오트처럼 미국을 팔고 중국을 사라고 주장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반등시마다 주식을 매도하라고 조언한다. 두 분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이클 하트넷은 정치적 요인을 반영하는 비중이 하워드 막스보다 높다. 두 의견 모두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트는 두 의견의 중간에 위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해프닝처럼 보이는 관세 관련 뉴스와 이러한 진지한 의견들을 보면서 첫 번째 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범위가 미국 자산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요소를 합하여 미국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안녕하십니까. 오주테이 투자병법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를 몇 번을 소리쳐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늑대가 또 한 마리인지 이게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관세 관련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충성!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잠이 들기 전까지는 오락가락하는 정신없는 내용 때문에 정신없어 하다가 정리하고 잠은 잘 잤습니다. 잠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그 강의 영상에 그런 허리 꾸부정한 자세로 움직이고 50이 넘은 남자가 그 뭐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시꺼먼 거 보이는 거 화면에 나오는 거 안 좋게 그러냐, 비비크림 바르고 똑바로 해라라고 해서 비비크림 바르고 왔습니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네. 미증시가 2023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승을 했고 연준 풋이 시작했다는 말이 들리면서 당분간 불안감이 완화될 것으로 보였는데 4월 12일 날 트럼프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관세를 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새벽에 트럼프는 소셜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해 면책을 허용하지 않겠다. 금일 발표는 역시 관세 면제가 아니며 해당 제품들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된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혼란스럽고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봐야 할지도 모르는 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저희 오투병법에서도 전후의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투자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긴급 진단을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주말 동안에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시장은 다 닫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24시간 거래되는 시장들이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선물과 파생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이 닫혀 있는 금요일 밤에 대형 호재가 나왔죠. 사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던 미중 분쟁의 강도가 이제는 사고 날 정도로까지 치닫나. 마치 열차가 두 군데가 같은 행로 안에서, 같은 철도 안에서 서로를 부딪히기 위해 달려오는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아니야 라는 흐름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러한 관세 정책의 후퇴라는 느낌들이 IT 제품과 여러 가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센 사람들이 빅텍의 수장들인데 그쪽의 니즈에는 맞는 방향이고, 전체적인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 이슈에서도 맞는 내용의 정책이 IT 제품의 관세 후퇴라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식 기관을 통해서 발표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도 높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반영하고, 오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호재로 반영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한시름 놓는 것인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도, 너무 지금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도가 너무 셌으니까 이 부분들의 되돌림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팩트가 나타났다라고 호재로 그 관세 정책의 완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공식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아니다. 지금 이거 그 업종별로 원래 계획된 대로 나간다. 그 부분에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주말에 마치 봄날의 단꿈 같은 그러한 기대치를 다시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열려있던 코인 시장도 그때 상승했던 가격들을 다시 많이 되돌리고 하는 부분들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합리성의 바탕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과 비합리적인 부분의 것이 섞여 있고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크다라고 하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얘기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트럼프가 직접 자기 입으로 했다라면 이 행동을 통해서 트럼프가 자기의 개인적인 캐릭터나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주려고 하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나온 건 트럼프의 입이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한 것도 루트닉 장관의 입에서 나온 거지, 트럼프의 입에서는 나는 14일 날 자세한 거를 얘기할게 라는 미루는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것은 프로세스 진행 상황에서 뭔가 이견과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섞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에는 이제 자기도 좀 신경 쓸 게 많이 있는 상태여서 남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이나 많은 신호들이,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이 깨졌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그 등등의 신호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에서 이 신호들 때문에 다른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듣는 부분,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기관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상황까지 뭔가 변화를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NS에 올린 트럼프의 멘트를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느끼게 할 만한 내용들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은 바뀐 거 없어. 단지 제목에 대한 뉘앙스만 바뀌는 거야. 혹은 단어들만 바뀌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관세 관련된 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그에 대한 이견들은 전에는 의미 없게 들리다가 나름 진행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쓰는가 보다 정도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방향성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트럼프의 태도나 어떤 의도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리고 펜타닐 관세라고 하는데 펜타닐 관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네, 펜타닐은 마약에 사용되는 재료인데 이거 굉장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도 100년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원래 중국은 100년, 20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문명이고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정도의 시간 타임을 가지고 붙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아편 전쟁을 다들 알고 계세요. 1800년대에 서구가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편을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마탱이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국력을 떨어뜨리는데 마약을 사용했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난 그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은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남미 쪽에서 많이, 그다음에 중동에서 뭔가의 전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던 일부 세력들이 마약을 많이 키워서 그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 멕시코보다는 캐나다 쪽을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소스들이 지금은 바이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매우 뛰어나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충분히 중국의 바이오 기술로는 언제든지 정제시켜서 그 부분들에 대한 원료나 아니면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가 쟤를 한번 무엇으로 엿먹여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지금은 쟤들이 나한테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현재 당시 유럽이 중국에서 했던 걸 중국이 미국한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될 수 없는 정도의 루트를 통해서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황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사회의 전체적인 국력의 악화를 위한 부분으로 마약이 싸게 공급되는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트럼프 쪽에서. 그러면 이제 펜타닐의 의미가 그렇다면 그 펜타닐 관세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나요? 펜타닐 관세는 그냥 몇 %를 때린다는 거잖아요. 한 20폭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너희들한테 뭔가 나도 페널티를 주겠어 라는 거 할 때 뭐 A, B, C, D, 뭐 산업, 영역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그걸 안 막으면 난 너희들한테 장벽을 쌓겠어. 장벽을 쌓는데 이 문은 열어주고 이 문은 안 열고 하면 그게 장벽이 안 통하죠. 그때 전체 장벽을 올려야 그 장벽에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부분에 대한 10%, 20%, 30% 이런 식의 폭으로 움직이겠죠. 그게 그런 폭의 의미가 이제 펜타닐 관세라는 걸로 보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의 과정이 2018년에 데자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기 때도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1기 때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그렇다면 유예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발언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 품목 상황에서 유사성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산업 쪽에서 먼저 관세가 적용된 부분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품목의 유사성은 있지만 당시에 관세를 때릴 때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처음에 중국한테 때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카나다와 멕시코처럼 주변에 가까운 국가들의 영향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바로 중국만을 해당으로 한 게처럼 그때는 느껴졌어요. 항목은 동일하지만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전 세계에 대한 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제목이 같지 그 효과까지 비슷하다라고 보기에는 차이점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기의 목적은 타겟은 중국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뭐냐면 타겟, 초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정책이 초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겠어 라는 게 아니라 이번 2기 때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어 라는 부분으로 이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부분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 트럼프가 유예를 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OX로 우리 안 하기로 했죠? 확률적으로.
네, 그렇죠. 일주일치만. 확률이 그렇죠. 근데 확률이 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은 일주일치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강해진 부분과 방향성이 약한 부분은 나누어서 그러한 추정에 대한 기간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생 PD님 1년 후에 살아있어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근데 100년 후에 살아있어요? 확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매우 낮겠죠. 네. 이것처럼 그렇게 지속되는 부분의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탈세계화하는 방향성은 이건 2018년때 시작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O2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제 경찰의 역할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경제적이지 않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부분의 방향성은 2009년 이후로 O2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방향성이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높게 더 길게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주요 인물이 누가 되는 것이냐. 그게 주요 인물이 재작년에는 바이든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옐런과 이런 다른 관여도의 팀 단위로 움직였는데 2025년 넘으면서는 이제는 트럼프 한 명이라는 캐릭터가 되고 성격이 많이 달렸죠. 주연 배우들은 바뀌었지만 이 연극이라는 게 탈세계화라는 부분입니다라는 것은 확률 높게 앞으로 그냥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첫 유튜브에 노출돼서 말씀드릴 때 이게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이슈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생각했던 기간이 30년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지금 한 3, 4년 지났어요. 방송할 때 여전히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변동이 없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트럼프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트럼프 항복의 진짜 이유는 국채 폭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현 채권 시장의 상황은 어떠하며 정말 채권 시장이 폭락하여서 개입을 트럼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리에 대한 연준이 압박이 매주 있었고 매일 있었는데 다른 의도는 없었을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항복인데 트럼프한테 직접 물어보면 트럼프가 항복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일정 부분의 관점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쳐다보고 있고 그 항복이라는 말을 현재 쓰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지 아니면 트럼프와 트럼프 팀 루트닉이나 이런 여러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지라고 봤을 땐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게 트럼프 팀 사람들의 관점이 높은데 거기서 항복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고 루트닉도 지금 그거 아니라 원래대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지금 항복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시장에서 지금 이러는 가격 지표가 지금 봐봐 금리 계속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데도 달러 지금 박살나고 있어. 이거 지금 미국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이걸 우리도 하는데 쟤네들이 안 보겠니? 라고 하는 추정과 예측이 들어간 표현이 항복이죠. 그것이대로 될지 안 될지 전보다는 그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관점을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팩트지 항복하고 있다가 팩트가 아니죠. 그 부분을 잘 나누어서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있을 때 특히나 방향성이 없을 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의견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네. 그 동시에 들리는 의견을 하나는 맞고 하나도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그런 목소리가 계속 세지고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교육생 PD가 이걸 질문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눈에 띄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점점 더 그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되려 합의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두 의견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합쳐서 반영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근데 실제로 국채가 지금 미국채가 10년 물산, 30년 물산 해가지고 다들 지금 지표가 막 5%, 4%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트럼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채널을 보는 분들의 평균 투자 기간이 제 생각에는 뭐 한 5년 이상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우리 그 전후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는 만큼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의 투자 기간이 제 생각에는 좀 짧을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이런 현상을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채권 시장이라는 것이 주는 영향이 커져서 페드가 뭘 하는 게 중요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경험해 오셨고, 그리고 나서 페드가 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부터 경험도 해왔고, 그 몇 개월 안 갔는데 다시 이제는 트럼프 푸시라는 게 안 먹히고 페드 푸시라는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개념을 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최근 상황이잖아요. 왔다 갔다 거린 거잖아요, 예전보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상황, 그게 코로나 사태 이후라고 하든 그 전에 2018년부터 투자를 하셨다고 해도 18년부터 하면 지금 한 7년 되나요? 네. 그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미국 10년짜리와 미국 30년짜리 채권 금리의 움직임의 방향성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와 다르게 갈 때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10년 이상은 다 장기, 그다음에 7년부터 5년까지는 중기, 이념을 이해하는 단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지 10년과 30년의 채권 금리가 벌어지거나 붙는다라는 부분의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가격 변동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10년짜리와 30년짜리 채권 사이의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10년짜리는 뭐냐면 성장률과 인플레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미국의 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근데 그 정책에 따라서 단기물과 장기물의 차이가 있으면 2년짜리와 10년짜리의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10년과 30년물의 차이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 채권을 사는 글로벌 전체 투자자 혹은 미국 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10년 정도는 어차피 지표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할 때 지표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장기물 지표물로 10년은 예전에 하던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로직을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패권에 문제가 생기고 탈세계화의 진행이 이게 미국도 안 좋고 전 세계 다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혼돈이 오는 거 아니야? 혹은 미국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인 힘이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10년 일이 더 알기 어려워질까요? 30년 후의 일이 더 알기 어려워질까요? 더 긴 게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나한테 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의 보상을 더 줘 라는 부분을 요구하면 10년물보다 30년물의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과 30년물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년까지에 대한 정책 이슈를 넘어선 정치적인 패권 이슈까지 이제 실제 우리 가격,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에 이게 그냥 얘기거리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로직에 의한 부분으로 시장은 그냥 알겠는데 그건 정치고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실제 금융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트럼프한테는 어떤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자기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가격 움직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확률이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벌였겠죠. 근데 일을 벌였던 지금이 4월 달이잖아요. 일을 벌였던 시점인 연초보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 뭔가 안 되는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계속 조언을 하고 있고 이 조언을 내가 무시해도 되나 들어야 되나 항상 이렇게 딜을 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딜을 지금 재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트럼프 스스로도 어려운 숙제를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은.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것도 이제 카더라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중국과 일본에서 국채 공격을 하고 있다. 트럼프 의도대로 안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국채 공격이 5월 달쯤에는 누가 하는 건지가 나올 텐데 아무튼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채권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이제 그 일본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파는 주체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본은 지금 패권 게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 당사자잖아요. 그 사이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체입니다. 왜냐?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실제 두 주체한테 영향을 크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매도한다라는 얘기는 미국한테 불리한 변수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곳에 가격이 나타나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여러 가지가 불안정해지니까 그 부분들을 더 확인하려고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는 일본이 뭔가의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확인됐었을 확률이 높고 근데 이건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도 일본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0억 규모의 미국 채권을 팔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도 100억을 팔았다. 그게 달라진 행동입니까? 달라진 행동이 아니라 지난달과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 이번 달에 미국 채권을 파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오비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의도를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그런 상황에 걸리면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의 자기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 유리한 행동이 지금 미국의 채권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일본은 계속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리고 있는데 그걸 어차피 국내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장기 자금에서 필요한 상황인데 그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더 그 속도가 가속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던 거를 속도를 높이겠어요? 줄이겠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가속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게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나의 행동을 그 방향에 맞게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미국 국채를 조금 더 많이 파는 행동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맞는 행동일 수 있겠죠. 네. 그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일본 국채 매도 느린다. 얘들 미국 공격하는 거 아니야? 중국 편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했었고 하는 애들은 하여튼 이놈의 말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 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자꾸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변수를 놓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흔들고 저쪽으로 흔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보게 하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이죠. 트럼프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언론들과 언론이 아닌 누구들과 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든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겠죠. 네.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정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진짜로 매도했느냐 안 매도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년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 부분에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를 올리느냐 감속하느냐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유럽 위기 때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비슷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어요. 뭐 그러냐면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일본보다는 확실히 좀 규모가 많이 적게 런던과 중국이 갖고 있는 영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규모가 유사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룩셈부르크나 이런 벨기에나 아니면 이렇게 그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숨기기 쉬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대표적인 게 룩셈부르크인데 룩셈부르크는 거기에 규모가 커요.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소유주가 중국일 확률이 높은 그러한 채권 보유 규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더했을 때 중국이 진짜로 줄고 있느냐 안 줄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건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걸 다 더했다고 해서 이게 딱 중국 거야 라고 판단 가능성이 약합니다. 하지만 그걸 더해서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은 어떤 누군가가 공격한다라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미국의 행동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런 의사결정과 저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신뢰도가 전보다 떨어져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신뢰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순간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지금 불확실성이 지나고 최악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저번 주와 동일한 질문인데 이제 시작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난번에 오토가 얘기했잖아요. 50% 넘어가는 것부터는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 무역 자체가 안 된다. 빵 곱하기 60이랑 맞습니다. 빵 곱하기 144랑 값이 달라요? 같습니다.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게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뉴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뉴스로 인해서? 이제 전후의 분들과 네. 이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얘기를 들었지만 또 이제 너무 뉴스가 또 이번 주말에 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한번 다시 또 질문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그 교육생 PD님이 한 질문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우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으실 생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토가 아무리 이거 30년 단위로 생각하는 게 변동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100년 단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매번 드려도 이게 지금 한 번에 그 변수들이 너무 큰 것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왔다 갔다 거리는 폭도 큰데 이거를 길게 생각하라고? 그게 뇌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지 이거 30년 100년 이런 거지 했다가 듣고 나서 다시 계좌 보고 핸드폰 자기가 한번 보고 나고 뉴스 한번 보고 나면 싹 다 날아가고 다시 이거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난 거 아니야? 끝난 것과 큰일 난 거 사이에서만 천장과 지옥만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아니냐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도 이러고 있고 뉴스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음과 생각, 의사결정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러고 있는 것과 이렇게 가만히 중간 쪽에 있는 것과 두 행동을 만약에 동일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 행동을 하는 사이에는 정확한 꼭지에서 팔고 정확한 바닥에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빈도가 늘어날수록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비용에다가 사이에 깨먹는 부분에 조금씩 나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현상을 지나고 나면 가운데 부분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중간의 중심을 잡고 중간을 파악하고 그 적정한 곳이 어딜까라는 부분들을 짜는 것이 더 현명한데 그 가운데를 짤 수 있는 판단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계속 같이 움직이다 보면 물론 오토도 지금 이 부분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30년을 투자했는데 30년 경력에서도 제일 큰 변동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구조를 바꿔야 돼요. 뭐냐? 지금은 장기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70%, 80%가 되고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내 대응력이 20, 30% 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은 들었을 때 듣고 까먹고 90% 이상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말씀드렸던 이것 하다가 계좌는 계속 녹아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건 네. 관세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각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도 그게 정해지는데 가장 심각하지 않은 정도로 정해지나 보다라는 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가 자주 설명드리는 적분과 미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관세가
뭐 몇 퍼센트 됐다, 저 5% 됐다, 뭐가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다 행동들이 뭐냐면 일회적으로 뭔가가 정해져야 되는 미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은 이번 행동과 지난번의 행동 사이에 그 차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미분인 거죠. 네네. 기존에 10이었는데 이게 12가 됐다. 그럼 2가 미분값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4가 됐다. 그러면 기존에 2인 줄 알았는데 4가 된 미분값의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폭이 커지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서든 그게 진행이 돼서 뭐 14일 날 얘기한다고 했죠, 트럼프가. 네. 그래서 14일 날 뭘 얘기를 해서 그게 정해진다라고 해요. 정해지면 그럼 이제 미분이 없어졌으니까 미분 변동이 없으니까 세상은 변동이 없고 끝난 거니까 이제 그 정해진 게 앞으로 꾸준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분이 끝나고 나면 적분 이슈가 남는다고요. 네. 그 적분 이슈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트럼프의 최근 아까 SNS에 올린 표현에서도 나 변동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의 적분은 기간이 중요해요. 그렇죠? 미분은 폭이 중요한데 적분은 기간이 중요한데 그 기간에 대해서 하나도 변동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일단 이 현상은 길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 길게 본 영향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까지 반영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적인 부분에 플러스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네. 관세가 올라갔다, 이거 무슨 미친년 춤을 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 부분이 효과가 플러스입니다. 이 상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지금 최소 관세가 10%가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몇 프로가 실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다 누적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절대 플러스 값은 지금 현재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조건이 바뀌어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로는 100% 마이너스 값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시장이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그것도 지금은 높지 않아요. 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현명하신 투자자분들도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네.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금일 발행한 오피셜 클럽에서 네.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이클 하트넷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하워드 막스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렇지만 기준을 정해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마이클 하트넷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반등시마다 주식을 매도하고 마이클 하트넷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반등시마다 주식을 매도하라고 조언하셨고 오투님께서는 이 두 논리로 인해서 그래도 미국 이외의 자산을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사고 추리 과정을 전후의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현재 오투는 많이 조심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지만 저는 성과의 70%가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 상태가 우리는 지금 플러스 상태잖아요. 소폭이나마.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률과 넷 비중을 25% 정도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100%를 70%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 그 상태에 지금 현재 넷 비중이 25%라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어쨌든 해석이 되거나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거나 라는 두 부분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리 좋은 비중은 아닌 상태예요. 25%는. 근데 시장이 더 여기서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리한 포지션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두 분의 제가 생각하는 매우 현명하신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갈려요. 뭐냐. 하워드 박사님은 채권을 먼저 하셨던 분이고 오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를 평균적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가져가시는 분이고 신용시장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글로벌 전체에서 제일 잘 아신다고 해도 저는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신용시장의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다 고려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제는 가격이라는 부분과 지속 가능한 애들까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그것조차도 보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고 느끼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창 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판단 가능성이 없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지만 전체가 아닌 부분의 투자 대상에서는 부분의 투자 대상이 갖고 있는 장점마저도 무시되기 시작하네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타겟을 정해서 살 수 있는 거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하트넷 그 전략가분은 제가 많이 참고하시는 분이고 정치적인 관점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부분에서 오투는 그 부분이 비슷합니다. 이 채권을 하셨다는 부분이 비슷하고 정치를 많이 쓰시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두 부분의 목소리가 잘 이해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탈세계화의 구조에서 미국의 패권이 전 같은 상황으로 될 수가 없고 그 부분의 흐름들이 지속되는 장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위험자산이 한다라면 그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약하니까 올라올 때 줄여라. 그리고 작년부터 중국 주식을 사라고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의견이 그런 겁니다. 왜냐? 상황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큰 거는 미국의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의견을 합치면 살건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은 아니라고 같은 분은 아니지만 진지한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전환할 시점이긴 좀 어렵구나. 그리고 특히나 지금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소리치고 있는 트럼프가 늑대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베센트도 늑대야, 뭐 루트닉도 늑대야, 늑대 물이야, 뭐 이게 헷갈려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 신호를 가지고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자산에 대해서 매우 위험 자산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렇다고 하면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하트넷님의 얘기처럼 미국 자산을 사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글로벌 전체에서 괜찮은 자산을 비미국 자산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행동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일정 부분에 한국과 중국의 비중을 올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채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고려점과 그리고 미국 정치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과 발언들로 인해서 그 두 가지의 생각들을 합쳐서 이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작전으로 갔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전후회분들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에 들어가지 않고 국내 주식에 전반적인 어떤 전략들을 펼쳐내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뭐 최근에 우리 교육생 PD님이 타이틀을 썸네일을 호구라고 열심히 달아주고 계시는 것처럼 네, 그 부분에 대한 색깔의 변동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좀 미국 주식을 많이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헛갈리는 그러한 뉴스들 속에서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 시장의 비중을 좀 줄여서 조금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에 우리는 또 이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하워드 막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시장 전체가 안 좋은데 뭔가 개별적으로 생겼다라는 것도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같이 보는 의견일 거라고요. 그럼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싼 데를 사야지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구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다라고 하면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조금 더 저는 선호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 오투 채널의 댓글에 전우님들이 촬영 일자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우리 채널은 정보와 지식보다는 지식과 지혜를 다루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촬영 일자의 중요성이 다른 채널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은 무슨 하루 날짜가 아니라 시간 혹은 분까지 중요해질 정도로 변수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투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 사이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는데 많은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오투와 제작진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중심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랑이님, 금요일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고 주말에 반도체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장님 보시기에 무언가 논리 구조가 바뀐 거라고 봐야 할까요? 라는 댓글을 다셨는데, 우리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계속 그 논리 구조가 바뀌는 것은, 논리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트럼프의 멘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논리 구조는 아니고 그 사이에 이슈들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온다. 그 여러 군데서 나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또 조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것도 더 따져야 되고, 누구 내용이 더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는 건 바뀐 것 없고, 트럼프의 SNS에 봤을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한 논리 구조에 대한 부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판님, 트럼프 진짜 대단한 영향력이긴 하네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역사의 한 페이지는 제대로 장식하고 가겠네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노벨상 타겠다라는 소리도 그냥 자주 그렇게 떠들었었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탈세계화에 대한 방향을 가속시키면서 그 가속에 미국을 꼬라박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생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양측을 다 하고 있는 건데, 늑대 캐릭터죠 뭐. 늑대 캐릭터가 아니라 늑대가 나타났다를 소리치는 소년의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어른이 되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오투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게 말이 돼요? 제대로 된 어른이 되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분, 과거에 살았던 방식에 고정되는 부분에 너무 고정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계속 가져가면서 새로운 부분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그냥 계속 그 옛날에 하던 방식,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얻으면 돼, 이런 식으로 기득권이면서 나이가 들어간 사람이 살아가면 사회는 이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어지면서 순환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빈익빈 부익분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가속시키면서 지만 미국만 헤쳐먹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으로 운전을 하죠. 근데 뭐 그 상황에서 무슨 조심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그 부분이 우리한테 환경입니다. 환경. 그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 우리는 중심을 또 잘 잡아가면서, 얼마나 큰 배우는 기회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막 살면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한테 저 부분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나를 배우게 해주는 재료가 돼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죠.